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 지인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랜드프로 부동산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인생이 달라진 분이 계세요. 진짜.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제가 보니까 제목이 너무 좋아. 소액으로 버는 부동산 경매. 오늘 컨셉이 소액이래요. 소액. 그렇지, 소액으로 해야지. 맨날 돈 없는데 30억, 50억짜리 앞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뭐 이상업밖에 없는데. 오늘 소액으로 돈 버는 부동산 경매 투자인데, 오늘 먼저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이 첫 번째 교수님이 이제 김태경 교수님인데, 여러분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또 지식적으로 뛰어나신 분이에요. 공부도 잘하셨고, 지식도 뛰어나시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얼굴도. 자, 우리 첫 번째 교수님, 김태경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태경입니다. 오늘 이제 할 얘기가 소액으로 돈 버는 부동산 투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 소액이라는 거의 개념, 그 다음에 소액으로 이제 투자하는 물건들 이런 것들 직접 다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짧지만 최대한 알찬 강의를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목적하는 바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쉬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걸 활용해서 정말 하셔야 돼요. 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소액의 장점이 있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누구나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자본력이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데 자본이 없는 분들도 기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소액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좀 심도 있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제가 낙찰 받은 것들, 실제로 아니면 누구 걸 해준 거,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떤 질문이 나와도 제가 다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해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짧은 시간이지만 소통하는 지금 강의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무차별적으로 질문을 받을 거예요. 많이는 못 받고 한 2개 정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의 중간에 아니면 평소에 정말 궁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으시면 이렇게 키워드라도 좀 적어 놓으셨다가 질문을 딱 하시면 돼요. 제가 기회를 드리면. 근데 한 가지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질문을 하면서 설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왔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임팩트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세요. 잘 보이세요? 네. 네. 요거 목차니까요.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게 제 양력인데 그냥 보세요. 근데 실무가 제일 중요해요. 부동산은. 그런데 이제 공부도 조금 필요하니까 공부가 되면 좀 쉬워요. 실무가. 그런 측면에서 저도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다음. 자, 바로 들어갈게요. 요 내용 가지고만으로도 사실 내용 얘기를 하면 되게 길어요. 제가 저번 콘서트에서 아마 소액을 가지고 한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소액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소액을 좀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뭐 수십억짜리 큰 것들도 많이 하는데 이 소액이 의미가 있는 게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액 경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볼게요. 자, 소액이 뭐냐? 소액이 뭐냐? 제가 그냥 정리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자, 입찰가가 소액이면 소액이죠? 그쵸? 그 다음에 실투자금이 소액이면 이것도 소액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소액이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투자금이 적으면 소액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물건을 다 준비했습니다. 자, 장단점을 분석을 하면 이게 기본 밑바탕이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이제 물건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조금 소액의 불편한 점인데, 자, 너무 작으면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최우선 면제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럼 금융권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물건에서 최우선 면제까지 해주고 나면 은행이 손실을 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작은 물건은 대출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매각이 어려움. 요거는 참 아이러니해요. 작아서 매각이 잘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어떻습니까? 작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 측면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작아서 조금 매각이 어렵지만 잘해서 매각을 하면 수익이 그 밑에 보세요. 높은 수익률이 나왔죠. 실에서. 작은데 수익률이 더 높아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작은 돈 가지고 큰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게 맞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일단 소액 경매는 성공을 하면 오히려 수익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런 말씀 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그다음에 임대 권리 관계
정리 어렵다. 자, 임대도 너무 작아서 어려운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단점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요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 맞는 말이에요. 뭐냐면 소액으로 뭔가 투자를 해요. 그러면 보세요. 2배를 남겼어요. 막말로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남겼어요. 수익률상으로는 훌륭하죠. 2배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을 벌려고 하면 1억 벌려고 하는 노력과 1,000만 원 벌려고 하는 노력과 우리가 생각하기에 1억을 벌려면 10배를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맞아요. 1,000만 원을 벌려고 큰 물건이나 작은 물건이나 노력하는 거는 사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큰 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면 비교적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아주 작은 돈을 번다 하더라도 투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요 말씀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버는 돈 대비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자, 실은 좋은 것들 많아요. 자, 작은데 투자 비용 일단 적죠. 이게 최고 장점이고요. 다음에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높은 매각 수익률. 자, 이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목돈 1,000만 원을 벌어서 투자해서 1억을 벌 수는 없어요. 근데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상으로는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장점이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 자, 지분 경매 나왔습니다. 요게 그 지분 경매가 왜 자꾸 소액으로 들어가냐면요. 이게 지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금액이 적어요. 근데 약간 특수 물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만 드린 거예요. 소액인데 지분 경매 얘기 안 나오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분 경매인 경우에는 여러 명이 공유로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지분권자가 먼저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낙찰을 받았어요. 2분의 1 소유를 경매를 입찰장 가서 낙찰 받았는데 나머지 2분의 1 소유자가 내가 그 금액에 우선으로 사겠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파토가 되는 거죠. 근데 요런 불편한 내용들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이제 이런 분들을 좀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의외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기회예요. 근데 이럴 때는 약간의 도박성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안 들어오면 말고 안 들어오면 먹는 거예요. 대신에 일반 물건보다 싸게 낙찰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임료 청구인데 자, 지분으로 가졌든 어떻게 가졌든 내가 소유가 되면 어떻습니까? 임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관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임료 청구는 구두상으로 잘 하면 되지만 어때요? 구두상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법적 수단을 활용해야 돼서 이런 것들이 약간 불편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임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임료가 뭐 50만 원짜리 이런 거 작은 겁니다. 설계다 보니까. 그러면 임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으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 비용이 하면 이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조금 나홀로 소송이나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 분은 굉장히 유리해요. 자, 그다음에 나홀로 소송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맞으면 이미 승소는 결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정만 넘기면 결과가 나와 있는 건 굉장히 여러분한테 좋고 기회입니다. 이런 말씀 간단히 드렸고, 자, 나중에 공유물 분할 청구해서 전체를 경매를 넣어갖고 현금으로 안분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지분 경매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근데 제가 오늘 중심을 잡은 게 실제 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간략히 넘어가고 뒤에 물건들도 좀 제가 많이 볼게요. 자, 참고 보면 요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이게 가장 소액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질문이 많이 나와요. 궁금하신 게 많고. 근데 그냥 제가 뭐 100%는 아니지만 그냥 한번 쉽게 정리를 해버릴게요. 서울에 있는 도로를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도로 경매? 그냥 편하게. 서울에 도로가 나왔어요. 경매가. 그냥 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 수익했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 포장이 돼 있죠.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예전에 뉴타운이 많이 될 때는 어떻습니까? 뉴타운으로 개발이 되면서 보상을 받는 수가 있었는데 이런 개발들도 조금 주춤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막연해요. 그러면 도로는 어디를 사는 거냐? 수도권이나 아까 지방을 사는 거예요. 도로를 사는데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한 몇 달 됐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 돼. 제가 요거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강의하려고 한번 했어요. 왜냐면 요게 제가 요런 거를 하면 조금 그래요. 남들 보기에. 그래서 몰래 했어요. 몰래 했는데 혹하실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낙찰가가 이것도 조사하실까봐 아직 진행 중인 건들이 있어요. 낙찰가가 그냥 어바웃으로 말씀드릴게요. 1,000만 원 이하였으니까 제가 실제로 투자한 돈은 몇십만 원이에요.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팔았어요. 그 다음날 등기도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을 했고, 다음에 등기도 그쪽에서 해갖고, 그쪽에서 그냥 등기, 취득세, 등록세, 등기 다 하고, 농지주까지 그쪽에서 받아서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허를 찌른 거예요. 허를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지가 없이는 그 뒤에 일어나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알받기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뭐 그걸로 막 돈을 벌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넘겼는데, 어쨌든 하루 만에 3배의 수익을 얻은 건 맞아요. 근데 훌륭하죠. 300%를 하루 만에 얻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금액이 작으니까 뭐 그렇게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기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런 거를 하시고 싶은 분은 하세요. 하세요.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도로 일부가 경매가 나왔을 때 이 도로 없이는 그 뒤쪽이나 어떤 땅이든지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럴 때는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뒤 땅이 개발이 될 때 인허가를 받을 때 토지에 관한 권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2가지예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든지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약점이 딱 잡힌 거예요. 목줄을 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꼭 해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불법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신에 너무 터무니없이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그 법적인 걸 넘어서서 인간적인 그 측면에서 좀 무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정선에서 해결할 생각을 하시면 마음도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땅들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사실 또 하나 찾아놨어요. 근데 요거를 제가 안 알려드릴 거예요. 요거는 찾아보세요. 지금 경기도권에서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제가. 근데 간략히 어떤 물건이냐면요. 예전에 기획부동산들이 좀 이상하신 분들이 땅을 막 나눠놓고 가운데가 도로를 딱 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도로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목 보면 다 임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필지를 다 분할해서 매각을 했죠. 근데 그 땅들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들이 땅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고 마을이 돼가기 시작해요. 그럴 때 그 모든 땅에 접한 도로가 한 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사 놓으면 그 도로에 대한 승낙 없이는 원칙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협의하시면 돼요. 자, 지금 들으시면 이런 건 낙찰가도 낮아요. 근데 혹 하실 거예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죠. 자, 보세요. 만약에 50개, 100개의 땅이 걸려 있어요. 그 도로에. 그러면 그 도로를 토지사용 승낙을 허가를 받죠. 그러면 모든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50명을 다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언제 건축 허가를 받을지를 모르죠. 약간 막연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절대 손해볼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기관과 사람들을 만나는 협의, 그렇죠? 베스트 케이스도 있죠. 50명을 다 만나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토지 지분을 넘겨주든가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면 아마 10배 정도 수익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직장 다니시나 이런 분들은 한계가 올 거예요. 그분들. 그리고 다들 불편한 만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각오하면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 지금도 뭐 몇 번씩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국을 뒤지면. 그러니까 기회가 많다.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이런 것들 얼마냐라고 궁금하시잖아요. 1, 2천만 원 선에 끊기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요까지만 하고요. 자,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대신에 금액이 큰 지분 경매는 전업 투자자의 영역이다. 뭐라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있죠. 시간. 그다음에 자금이 들어갔잖아요. 사람은 투자를 하면 단기 투자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그렇죠. 단기가 잘 안 되니까 장기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도 감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처리 능력이라는데, 자,
조그만 거지만 소액 소송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수도 있고, 네, 계속 협의를 해야 되고, 불편한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커버리면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에 맞게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다음 넘어가고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빨리 갈게요. 자, 소액 투자 금매는 지속적인 물건 검색이 필요하다. 뭐냐니까 이 작은 물건이다 보니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만한 물건들이 몇 억대 물건들이 제일 많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속적으로 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요거는 뒤에 그 경매나 유용한 사이트 관련된 문의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요 부분 뒤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소액 경매는 수익률이 큰 것이지 수익이 큰 것은 아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익률이 크면 만족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2배 먹었으면 만족해야 돼요. 예. 자, 권리 분석과 명도보다는 임대 매각에 초점을 두어라. 뭐냐면 이 권리 분석이 너무 어려운 물건인데 소액이에요. 그럼 할 의미가 좀 떨어져요. 물론 여기서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조금 일반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썼어요. 자, 권리 분석이나 명도가 너무 어려운 것들은 여기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소액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2배, 3배를 얻더라도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을 좀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 너무 까다로운 건 소액으로는 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대항력과 특수물건의 아닌 이상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말소된다. 요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뒤집으면 지금 소액 경매 해서 2~3배 먹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큰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공부를 하시면 힘들어요. 그래서 뒤에 제가 물건들 다 봤는데 특별한 권리 분석이 있는 물건들이 하나도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거 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더 큰 수익을 올리려면 권리 분석이 어렵다든가, 마지막 시간에 고상식 교수님이 조금 공법적으로 분석하는 것들이나 기술적인 걸 알려 주실 겁니다. 그런 걸 더 가미하면 플러스 알파로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요, 다 경매도 알고 공법도 알고 서로 다 알아요. 아는데, 자, 의사로 치면 전문이죠. 그러니까 자기 분야 쪽으로 하는 거지. 다 서로 이제 교류하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경매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경매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실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2개 강의 잘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권리 분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너무 부담되는 건 소액인 거는 피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대항력과 특수물건이 아닌 이상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 맞서야 된다. 이게 뭐냐니까 결국은 대항력은 뭐예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건이에요. 그 다음에 특수물건은 유치권, 법정이상권 이런 건이라고요. 이런 건 아니고도 많다. 그러면 그런 건 아닌 거는 어떠냐? 1순위가 근저당이나 가압이나 일반적인 설정일 때는 어떠냐? 다 말소다. 다 말소다. 그러면 얼만큼 그러냐? 한 80~90%는 다 이런 건이다. 이렇게 이런 건 하면 쉽다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확인할게요. 권리 분석에 부담이 느껴지면 네트워크를 활용하자. 여러분 이렇게 공부도 했고 경매 강의도 좀 들으신 분도 계시고 카페나 이런 데 잘 올라와 있어요. 정리된 내용도 있고 인터넷에 자료가 많아요. 근데 막상 하려니까 내가 공부한 거하고 딱 맞거든요. 근데 조금 뭔가 불안한 거죠. 누군가에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 소형 물건을 갖다가 전문가한테 가서 의뢰해서 물어보기도 좀 뭐하죠. 이럴 때 카페, 지인들. 그래서 이 경매를 좀 하시는 지인을 두면 좋아요. 공인중개사분이 되셔도 좋고. 이런 지인이 없으시면 카페라도 가입을 하세요. 우리 뭐 부산고 같은 카페 가입해서 질문을 하면 좀 활성화가 되면 쉽게 내용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아무리 무료고 카페지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공개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신빙성 있는 답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확실하지만 불편하니까 권리 분석 내용을 좀 정확하게 짚고 가실 분들은 이런 네트워크로 활용하면 쉽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소액 물건에도 과정은 마찬가지다. 크나 작으나 똑같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움직이는 자가 주인이 된다. 요거만 좀 착안해 주세요. 움직이는 자가 주인이 된다. 이게 뭐냐니까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1,000만 원 넣어서 1,000만 원 넣어서 1,000만 원 수익을 올리면 만족한다라는 목표가 세워지면 1,000만 원 벌기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내가 1,000만 원 벌려고 이걸 가야 되나 이렇게 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잔소리인데 움직이기가 조금 어려워요. 수익은.
목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좀 각오를 하고 엉덩이가 좀 가벼워야 됩니다. 경매는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자가 주인이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렸어요. 한번 넘어볼게요. 자, 이제 사례를 직접 볼 건데요. 오피스텔 팁, 요걸 간략하게 보고 뒤에서 물건을 볼게요. 요 내용들이 뒤에 물건에 다 나옵니다. 자, 레버리지로 하는 건 실제 투입금 최소화 아실 건데, 레버리지 지렛대라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대출을 받아서 승인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을 마구자유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출을 가장 많이 받아도 되는 물건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제가 보기엔 그래도 오피스텔이에요. 왜냐하면 임대가 나가잖아요. 오피스텔은. 그렇죠? 월세 수익이 들어온 걸로 이자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잘 되는 것들 여기 나와 있죠. 공시비용이 적을 때만 활용해라. 풀 레버리지는 뭐냐? 막말로 이빠이 갖다 써라. 그냥 또 뒤에 나와요. 제가 92% 갖다 썼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면 된다. 다음에 대출을 90% 이상 활용을 하게 되면 몇 천만 원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투자가 돼요. 순간적으로는 좀 더 듭니다. 근데 이 임대 보증금까지 2천만 원이든 이렇게 받아버리면 투자하는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자, 뒤에 나옵니다. 이것도 다. 자, 빠른 명도와 임대가 관건이다. 자, 금액이 작기 때문에 조금 빨리 처리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명도도 좀 빨리 하고 임대도 빨리 하는 게 필요한데 특히 오피스텔, 상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수익형이죠. 그러면 명도 빨리 해서 빨리 임대를 놓으면 바로 월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서두르는 게 필요한 물건이다. 오피스텔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매매 차익보다는 수익형의 초점. 이게 근본이 수익형이잖아요. 근본이.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격 산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임대료 갖고 역산해서 나와요. 100% 정확하지 않지만 거의 시장 수익이라고 맞거든요. 그러면 뭐냐? 임대가가 높아지면 매매가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파트나 집에 주택에 대해서만 지금 지식이 해박하시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지금 수익형 부동산, 주택을 수익형 부동산 넘어가는 과도기란 말이에요. 아직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에요.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이런 것들은 엄연한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자, 그래서 임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임대료에 따라서 매매가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자, 임대에 좀 초점을 두시라. 요 말씀 드린 거고요.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미납관리비인데, 이 미납관리비를, 지금 사실은 정말 깊이 얘기하면 아직 정리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지금 판례 하나 가지고 지금 이게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전용은 인수 안 하고 공용은 인수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이게 법에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은. 판례고 그냥 그거 준용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관리사무소도 그렇고. 그러면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거의 다 공용 비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할 때 인수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거의 인수시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납관리비 확인해보세요. 한 2, 3천만 원 싸게 살아는데 미납관리비 1,000만 원씩 쓰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사소한 것들을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한 게 미납관리비를 정확히 안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쫓아가서 좀 명확하게 확인해서 나중에 미납관리비가 실제보다 더 많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세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명도는 비교적 수월해요. 이거 장점인데, 자, 대체로 오피스텔 이런 데는 전세도 있지만 월세, 1, 2천만 원짜리 보증금 월세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또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최소 6개월, 그렇죠? 유찰되고 그러면 8개월, 거의 1년 가까이를 경매 진행 상태에서 거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월세를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안 냈겠죠. 여러분 같으면 내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월세를 다 안 내고 활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똔똔하고 좀 더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 부담이 굉장히 적다. 이런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자, 이것도 지속적인 물건 검색인 게 경쟁이 좀 치열해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제가 경쟁이 치열한 그런 아파트는 어떠냐? 이 두 가지 비교해 볼게요. 자, 오피스텔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서로가 달려 그래요. 수익형이니까. 그렇죠? 아파트는 더 치열한 거 아니냐? 아파트도 치열한데 아파트는 입찰가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주택 대비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물건 검색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던 건데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요게 제가 여기 화면상으로는 사실 조금 잘 안 보이네요. 그냥 제 기억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운 좋게 낙찰을 좀 잘 받았어요. 낙찰을 뭐 한 70만 원 차이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뭐 운이죠. 운인데 요게 지금 어찌 보면 그 지역에서 굉장히 그 랜드마크적인 성격의 물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막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지금 분양가 대비 거의 뭐 반토막 나다시피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라는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라는 고민을 할 때 저는 왜 자신 있게 들어갔냐면 임대 수익률을 보고 들어간 거예요. 임대가는 시장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임대만 된다면 이 정도 금액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 양도로 해서 이게 잘 처리가 된 물건이에요. 자, 그냥 제가 정리한 내용 볼게요. 자, 매매가가 이거는 실제로 찍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팔았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3억 1천에 팔았고요. 총 비용이 총 비용 요거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 한 번에 보실 때만 좀 생각하시면 나머지 물건들은 아주 간단하게 되니까 요거 한 번만 집중해서 보세요. 자, 총 비용이 1억 8,200만 원인데 여기 어떻게 나온 거냐? 낙찰가 있죠? 1억 6,200에다가 부대 비용 조금 취득세가 많이 나오죠. 이게 업무시설이다. 상업 업무시설이다 보니까 그렇죠? 취득세 좀 나오고 그래서 요 비용이 들어갔어요. 여기다 명도비까지 한 45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실투자금이 그러다 보니까 2,200밖에 안 되는데 대출 92% 받고 보증금은 2,000만 원 받은 거. 이거 다 실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임대 수익률과 투자 수익률 자, 두 개를 나눴어요. 자, 왜냐면 아까 이거 무슨 물건이죠? 수익형이죠. 임대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겁니다. 임대 수익률을 봤더니 월 140 받았거든요. 그래서 대출 이자가 딱 80만 원씩 찍히더라고요. 이게 1금융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익률 계산해 봤더니 32%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60만 원씩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 수익률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매달 60만 원씩 남았죠. 그렇죠? 근데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죠? 2,200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60만 원씩 남은 거를 1년치를 계산한 다음에 제가 투자한 금액, 실투자 금액 2,200만 원을 나눈 거예요. 이게 수익률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32%면 높죠. 이게 두 가지예요. 지금 싸게 샀으니까 높고요. 두 번째는 대출을 많이 받았으니까 높은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수익률 그냥 일반 매매로 샀을 때 요즘 많이 떨어졌죠. 뭐 한 6, 7%만 돼도 서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부동산에서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오피스나 큰 물건 투자하는데 자산 운용사라는 그런 뭐 비크를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근데 실제 요구 수익률이 리스크만 없다면 6%, 7%만 돼도 다 투자를 해요. 수천억, 조 단위의 금액들이 투자가 돼요. 그러니까 대신 리스크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10% 정도 수익률이 나는 거는 일단 훌륭해요. 그리고 경매로 사게 되면 제 생각에는 한 15에서 한 3, 40%까지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수익률이 임대 수익률이 좀 작더라도 매각 차익이 클 수가 있어요. 이런 건 또 어떤 거냐? 오를 수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수익률이 좀 적습니다. 대체로. 근데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적은 지역이면 수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물건들이 수익률이 더 높은 거예요. 아무래도 오르는 거는 수도권이 높죠. 그런 차이입니다. 자, 투자 수익 봤더니 이거는 세후예요. 이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자, 양도세 합산으로 해갖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2,300만 원 수익을 낸 거예요. 그리고 중개수수까지 일체 비용 다 계산했더니 수익률 104%. 그래서 총 해서 한 6, 7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과정은 있었지만 실투자한 거는 순간적으로 좀 더 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실투자한 금액은 2,200만 원이고 어쨌든 간에 세금까지 다 하고 남은 거 2,300이다. 이렇게 해서 한 더블 정도 모은 거 아니냐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자, 어떻게 했냐? 낙찰을 좀 잘 받았어요. 여러 명이 들어왔는데 낙찰을 잘 받아서 운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명도가 이게 명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450만 원 시원하게 줬는데 제가 미납관리비가 한 200만 원 이상 있었고요. 그다음에 선수관리비라고 제가 받아올 수 있는 돈이 한 80만 원 넘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 받아가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다음에 이분 명도 되기 전에 제가 임대계약을 체결해버렸어요. 이미.
그랬습니다. 조건부로 명도되면 유효하다라고 조건부로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공실 기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명도비 좀 주더라도 임대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월세를 빨리 140만 원 받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죽은 시간을 최대한 줄였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대출 최대치 대출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투자 비용이 적다 보니까 수익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시장이 인정한 임대가 적정 매매가를 산정했다. 자, 임대가를 중요시 여겨서 전 자신 있게 들어갔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방적인 강의만 하다 보니까 자, 지금 보세요. 이거 추천 물건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셔도 돼요. 이제 좀 본인 일 같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거고 저는 안 들어갈게요. 저는 안 들어가고 자, 이거는 제가 지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봐야겠습니다. 자, 요거를 입찰 들어가시려면 자, 10월 12일이네요. 자, 조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뭘 중요시 봐야 되냐? 자, 옆에다가 제가 아예 경매지 그냥 대놓고 아예 붙여놨죠. 요거 제가 허락을 받고 한 거예요. 왜냐니까 요거를 자꾸 제가 편집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분량만 많아져요. 그래서 이 옆에 경매지 회사에서 아주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요 내용만 보면 거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면 되고요. 권리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거의 다 정확해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정확하기 때문에 요 내용을 왼쪽에 경매지에 올라온 내용들 요거 보시면 거의 모든 내용이 있다고 보면 돼요. 요거 참고하시고 자, 입찰 주의사항 한번 볼게요. 이게 실전입니다. 이제 여러분 들어가셔도 되는 거니까. 자, 미납관리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매매가 및 임대가 확인이라고 했는데 자, 그 주택, 아파트는 매매가 확인하기가 상당히 수월하죠. 보통 실거래가까지 있고 빌라가 되면 조금 더 까다로워지죠. 빌라는 어떻습니까? 도로 쪽이나 후면 쪽이랑도 차이가 좀 크고 그렇죠. 향도 달라지고 조금씩 어려워지죠. 그러면 오피스텔도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대규모 오피스텔은 좀 쉽고요. 이런 식의 좀 중소규모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니까 매매 사례가 많지가 않고 임대 물건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 키를 알려드릴게요. 이 물건을 전문으로 오래 한 공인중개사분을 만나서 내 편으로 만들면 80%는 간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 분석이나 이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쫓아가서 그분의 솔직한 진짜 느낄 수 있는 매매나 임대가에 대한 소견을 정확히만 드러내면 입찰가는 자동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업소를 찾아서 정확하게 상담하는 거, 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시세 올라오는 것도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반드시 활용을 하시고요. 자, 적정 임대가 확인이 필수라고 했는데 요거는 팁을 살짝 드린 거예요. 이게 좀 들쑥날쑥합니다. 들쑥날쑥해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임대가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공실로 추정은 되지만 임대가 돼 있는데 조금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의 임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잡아내셔야 돼요. 그럼 시장 임대가가 아니에요.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임대를 놓을 때 얼마에 놓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파악해요? 가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한 명한테 물어봤는데 확신이 안 서면 어떻어요? 또 다른 분한테 물어봐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 과정이 80%예요. 권리 분석이나 뭐 입찰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율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입찰은 그런 건 그건 아무나 가서 그냥 써서 내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요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요거 보세요. 임대차가 미화학 임대 물건으로 공시 추정되나 반드시 임대차 관계 확인. 자, 안에 짐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조사한 내용상으로는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문 잠궈놨어요. 그럼 점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실로 보이니까 공실이다라고 보지 말고 확인해야 돼. 어떻게 확인하냐? 이럴 때 이런 것들이 일인 겁니다. 관리사무를 쫓아가든지 인근 오래된 정통한 부동산을 쫓아가면 확인이 거의가 돼요. 이분들이 무슨 국정원 요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숨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경매를 당한 거거든요. 거기다 임차인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면 나와요. 이게 조사하면 나온다고 그러는데 확인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공실이지만 공실로 보이는데 반드시 확인하면 그쵸? 그다음 어떤 분이 명도 대상이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굉장히 수월해 보이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입자가를 좀 더 높이면 되죠. 부담이 없잖아요. 예, 그렇게 조절하면 되는 겁니다. 적정 입자가 산정을 했는데 이게 아마 질문도 들어왔을 거예요. 적정 입자가 산정은 그렇습니다. 물건마다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예, 그런데 그래도 하도 제가 질문이 들어와서 기준치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적정 입자가 산정은 사실 내가 만족하는 수익이면 적정 입자가예요. 근데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면 최대치로 싸게 받아서 최대치의 수익을 올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 최대치 기준이 뭐냐가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더 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명 입찰하는데 9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 3등은 해야 돼요. 예, 1, 2등이 고가낙찰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세같이. 그러니까 3등은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적정 입찰가 산정은 뭐냐? 내가 이걸 투자해서 얼마 정도 남기면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벌면 나쁜 거 아니죠. 그냥 이런 식의 좀 기준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소박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작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1억 투자해서 1억을 벌면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넘어서야 될 과제입니다. 수익에서는 정 기준이 없다. 도저히 모르겠다. 그냥 하라는 대로 쓰겠다. 입찰가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1억이면 1,000만 원은 먹어야 돼요. 그렇죠? 이 기준을 무너뜨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 아파트 5억이면 5,000원 먹어야 돼요. 근데 가끔씩 어때요? 아파트 5억짜리 아파트 5억을 못 먹는 경우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5억 1,200에 샀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한 6,000원 먹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크게 못 먹어요. 네, 똑같습니다. 뭐 아무리 뭐 많이 알고 쫓아다니는 똑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입찰한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 불편하시면 리스크가 굉장히 작은 물건이라면 잘못된 일이 없다면 그런 1,000만 원 기준, 1억당 1,000만 원 기준, 이 정도 기준을 위민으로 잡고 가시면 돼요. 근데 어때요?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위험 부담이 있죠. 그러면은 반드시 그 이상의 수익을 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2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기준이 애매합니다, 사실. 뒤에 물건 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실제 낙찰된 내용들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물건 정리된 것들 조금 보시면 쉬운데, 빨리 좀 해야 되니까, 자, 일단 정리된 내용들 한번 볼게요. 임대가가 월세가 1,000에 월 50만 원, 매매 시세는 1억 1,000만 원, 그래서 연 임대 수익률 6% 나왔습니다. 총 비용은 9,400만 원. 자, 아까 한 번 해서 조금 쉽죠? 낙찰가하고 부대 비용 다 더한 겁니다. 자, 실투자금은 1,500밖에 안 돼요. 봤더니 대출 80% 받았고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보증금 부분 더 들어가 있던 거예요. 2,500만 원 들어간 거죠, 물론. 근데 임대 기간이 짧으니까 순간적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냥 이렇게 업을 드렸습니다. 다음, 임대 수익률이 21% 나왔죠. 자, 월 50만 원씩 들어오는데 대출이자가 23만 원 나가니까 요거 거꾸로 계산하니까 수익률이 21% 나옵니다. 그럼 투자 수익은 어떻게 되냐? 이건 예상치예요. 1억 1,000만 원 매매 시 이것도 106%, 2배는 나왔죠. 근데 요런 물건이 막 그 약간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막 빨리 팔리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근데 팔려요. 팔리기는. 왜냐하면 이런 수익률, 수익형 상가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중요한데 당장 사자마자 어쨌든 돈이 남잖아요. 바로. 그렇죠. 이자 지불하고 남으니까 이런 물건들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솔직히 이제 팁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정산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팁을 드리면, 자, 낙찰 시점보다 월임대 한 5만 원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조금 과대 포장될 수 있어서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5만 원 정도 올랐으니까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에서 취득세 비용이 좀 크죠. 4.6에다가 어때요? 법무사 비용이랑 한 5% 정도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대출 받다 보면 비용 좀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비가 은행 부담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제도가 바뀐 게 별로 유리할 게 없어요.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를 내는 대신에 중도상환 수수료 똑같이 돌려서 받거든요.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든다. 일반 우리
매매할 때 취득세, 등록세보다는 조금 더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대는 수월한데 매매는 아파트 대비는 분명히 어렵다. 그러니까 아파트 생각하고 막 빨리 팔려고 그러고 시간 조절하려고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 보증금 자금 물건으로 명도형 적다. 요걸 한번 볼까요? 보증금 500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월세를 계속 안 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은 용도가 수월한 겁니다. 자, 이 권리 분석 지금 나온 모든 물건이 어때요, 여러분? 특별한 권리 분석이 필요 없어요. 자, 권리 분석 볼 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자,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라고 보면 맨 위에 있는 게 뭐죠? 소유권 이전되고 제일 빠른 게 근저당, 중소기업은행이죠. 그렇죠? 근저당이잖아요. 예, 이 기준 권리라고요. 다 말소예요. 이 안에는. 전부 다 말소예요. 거의 다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안 가셔도 됩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물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조금 막말로 하면 권리 분석 필요가 없는 물건들이에요. 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권리 분석을 두 가지로 해요. 사실은 인수받을 게 있을까 봐 권리 분석을 하는 게 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권리 분석을 해서 임차인이 어느 정도의 배당을 받아가냐 안 받아가냐 요걸로 확인하려고 지금 권리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가뜩이나 소액 임차인이 아주 소액이죠. 이런 경우에는 배당을 받든 안 받든 거의 부담이 적은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점이에요. 오피스텔에서. 자, 요거는 소액 아파트예요. 하남시에 있는 아파트인데 요건 제가 들어가다 떨어졌어요. 네, 들어가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게 거래가 잘 돼요. 이게 거래가 아주 그 지역에서는 잘 되는 물건이고 예, 메인 지역에 있는 물건이에요. 하남시 내에서는. 자, 금액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자, 월임대 월세가 1,055만 원 나와요. 이거 제가 확인하고 온 겁니다. 다음에 매매 시세나 1억 3,500 정도 나오고 그 총 비용 봤더니 예, 1억 1,700만 원. 자, 낙찰가고 부대 비용 포함한 거예요. 자, 요거는 부대 비용이 어때요? 많이 안 들죠. 아파트잖아요. 예, 취득세가 적죠. 1%에다가 조금 더 들죠. 비용. 네. 그러니까 취득세가 적어요. 다음 시트장 봤더니 1,600만 원, 예, 대출 80%에다가 보증금 1,000만 원 더 뺀 겁니다. 적죠, 굉장히. 예, 임대 승률 봤더니 19%. 이게 아파트가 19%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월세를 어떻게 놔도 19% 나올 수가 없습니다. 19%. 자, 월 55만 원 들어오고 대출이자 30만 원 빼니까 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투자수익은 이건 예상치예요. 자, 1,800만 원 정도 분 겁니다. 자, 1억 3,500에 팔린다면 자, 수익률 106%.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지금 소개시켜둔 물건들이 다 굉장히 안전한 건이죠. 권리 분석상에 뭐 문제가 있는 물건들도 아니고, 예,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물건도 아니고, 네, 임대도 좀 수월한 물건들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가 뭐 별로 없는 이런 물건들은 한 요 정도 수익률로 수렴을 해요. 2배 정도. 이게 기준치를 좀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해결이 된 내용들이지만 요 정도 수익률이 적절하지 않냐.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 적절하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해보니까 이 정도 나오더라라는, 예, 거꾸로, 예,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실토할 건 있어요. 이게 2배가 좀 먹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게 낙찰 시점보다 근래 들어 경기가 조금 좋아졌죠. 그리고 급매물 위주 다 거래가 됐고 지금은 사실 큰 급매물은 별로 없죠. 조금 싼 게 있을 뿐이고 조절이 되는 물건들, 깎아지는 물건들이 거래가 되는 거지 뭐 아주 급해서 막 급매물 싸게 나온 물건들은 없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시장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시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기에. 예, 근데 이제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낙찰 시점보다 500만 원 정도 올랐다는 말씀 솔직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 아파트니까 취득세 적다라는 말씀 드렸고, 매매 및 임대가 예, 수월한 물건이다. 그렇죠? 굉장히 수월한데요. 여기는 바로바로 나가는 겁니다. 다음 보증금 자금 물건을 명도형 적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하죠. 이제 앞으로 물건도 보시면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핵심이 뭐예요? 낙찰을 받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얘기 하나만 드릴게요. 낙찰을 받는 게 핵심이죠. 그럼 낙찰을 어떻게 받냐? 결국은 시세조사예요. 시세조사를 잘하는 사람이 입찰가를 높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입찰가를 높여야 낙찰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세에 대한 확신 없이는 입찰가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뒤에 나올 얘기인데 지금 얘기 나온 게 말씀드릴게요.
시세가 정확히 산정이 되는 물건은 입찰가를 높여라. 시세가 불분명한 물건들은 입찰가를 낮춰라. 예. 결국은 이게 위험에 관한 비용인 거예요. 위험을 갖다가 안으면 조금 더 낮게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위험이 없는 것들은 조금 더 높이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이 구조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거의 이게 시장하고 이게 맞아떨어지는 게 이 시세 선정이 잘 안 되죠. 그럼 저만 안 돼요? 다른 사람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시세 선정이 잘 안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낮게 들어가는데 또 어느 정도 낮게 들어갈까나 고민인데 이 정도면 해결이 되겠다는 기준. 그 기준을 자기가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세 선정이 잘 안 되는 물건들은 대체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팔면 무조건 높아요. 그런 물건들은. 그러니까 까다로울수록 기회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해결하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되면 지금 나오는 이런 수익률 2배보다 더 얻을 수 있어요. 분명히. 네,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관심이 제일 많고 만만한 것들. 자, 소액이다 보니까 제가 투자금이 적은 것들만 소개해요. 근데 지금 실투자금 보셨지만 어떻습니까? 적죠? 다 몇천만 원짜리예요. 근데 실제로 물건들은 어쨌든 간에 멀쩡한 물건들이죠. 예, 이런 물건들이 가장 부담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소개를 드립니다. 요거는 제 지인분이 부탁해갖고 한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인데, 자, 싸요, 사실. 뭐, 덕소 계신 분한테 죄송한데, 싸잖아요. 서울하고 비교가 안 되죠. 반값밖에 안 돼요. 예. 자, 볼게요. 임대가. 자, 이거는 뭐냐면요. 소유자 명도였는데, 명도할 때 조금 제가 애는 먹었어요, 사실. 예, 근데 잘 해결됐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어요. 한 2달 반 정도. 제가 2달 정도 안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2달 반 정도 걸렸고 명도 비용은 제가 150만 원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해결한 거고. 자, 시세 보면 이거 소유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권리 분석 필요 없고 이건 명도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 임대가 보면 전세 2억 6천 나왔고 월세 3천에 80만 원. 시세 제가 다시 확인한 겁니다. 다음에 매매 시세 2억 8천 5백만 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총 비용 봤더니 낙찰가에다가 부대 비용 다. 자, 이것도 취득세 비용 별로 없는데 이거는 명등비 조금 들었습니다. 자, 2억 4,800만 원 들었고요. 실투자금 보니까 1,960만 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대출 80%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중도 상환 없는 걸로 받았어요. 언제라도 갚을 수 있게. 보증금이 3천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간적으로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자금이? 맞아요. 3천만 원 더 들어갔기 때문에 5천만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순간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임대 놓는 순간 한 2천만 원밖에 투자가 안 됐죠.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저 정도의 30평대에 수도권에 있는 멀쩡히 생긴 그렇죠? 임대도 잘 되는 아파트 거래도 돼요. 독서가 의외로 거래 잘 됩니다. 자, 이런 아파트를 투자하려면 소액으로 얼마 정도 필요하냐라는 기준이 나온 거죠. 순간 5천, 끌고 가는 거 2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보다는 금액이 낮은 것 같아서 제가 넣은 거예요, 사실. 아파트 자체가 뭐 지금 2억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실투자한 거는 생각보다 적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임대 수익률 봤더니 15%. 자, 이게 월 80만 원 월세 났어요, 사실. 월세 이게 잘 안 나지는데 아파트는 사실 월세 높은 거는 좀 넣기 힘들잖아요. 근데 월세를 80만 원 밖에 받고 대출이자 55만 원 계산했더니 수익률 15%. 자, 아파트는 수익률 원래 높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5%면 아파트는 뭐 훌륭해요. 자, 투자 수익 봤더니 예상치가 2억 8,500에 팔리면 수익률 88% 좀 높죠. 수익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호가상으로는 뭐 3억에도 떠있고 그래요. 떠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2억 8천, 8,500이면 팔릴 것 같거든요. 지금 가지고 계시고 지금 아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요거 팔아서 지금 또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제가 조금 계산 착오가 된 게 보증금을 더 받았더라고요. 제가 그저께인가 한번 통화를 했는데 보증금 4천 받았대요. 그럼 저기 실투자금 더 줄었죠. 이분 투자한 돈이 거의 없어요, 지금 보니까. 자, 뭐가 키웠냐 봤더니, 근데, 여기서 또 솔직히 말씀드릴 거 있죠? 낙찰 시점보다 매매 시세가 1,500 정도 올랐어요.
예, 원래 이 매매 시세 보고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건 운 좋아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시장이 저희 낙찰받은 시점에서 분위기가 좋았죠, 여러분. 거래도 많이 일어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가 좀 좋을 때는 조금 더 오르는 게 예측이 될 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써야 돼요. 이것도 운이 좋았던 게 그 2등하고 차이가 이것도 50만 원밖에 안 났어요,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좀 높아진 거죠. 자, 그다음에 아파트니까 취득세 비용 적다. 그다음에 임대 및 매매 아주 수월하다. 굉장히 수월합니다. 농도비 150만 원 들었고요. 자, 입찰 금액 2등급 50만 원째.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이제 입찰 금액 같은 경우 약간의 운도 필요한데 여기 좀 소신이 있어야 돼요. 자, 이 금액이면 이 금액 이상은 도저히 못 쓰겠다. 최대치로 썼다라는 각오로 써야 돼요. 이런 물건들은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과정을 거쳐서 수익이 예상이 되는데 그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부담이 좀 없죠. 그래도 덕수에 있는 아파트라 그러면 부담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물건이 그 소액으로 뭐 전문가 아닌 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좀 아주 수월한 물건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상가 넘어갑니다. 팁만 먼저 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갑니다. 자, 작은 면적이라도 1층이 임대가 용이하다. 가급적 1층 사람 말씀드린 거예요. 1층은요, 저 구석에 처박혀도 그냥 사무실에도 어떤 식으로 해결이 돼요. 다음. 오픈형 코너 매장. 이거 맨날 나오는 물건도 있죠. 단골들. 이거 그냥 보지 마세요. 제가 이건 확실해요. 보지 마세요. 테크노마트, 뭐 국제현대센터 이런 것들 맨날 나오는 물건들 있죠. 이거 해결이 불가능해요. 왜 해결 불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이 같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권 자체가 전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자꾸 구경하시면서 시간 허비하실까봐 제가 보지 말라고 한 겁니다. 자, 임대가 불분명하거나 상권이 죽은 건물 주의하라. 이것도 약간 비슷해요. 임대가 불분명하다는 거는 어떻습니까? 상권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상권이 죽은 건물은 거기서 장사를 잘하고 수완이 있어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꺼린다고요. 그러니까 대세가 기울은 데는 좀 어려워요. 우리가 개발해갖고 분양을 해보면 초반에 상업시세랑 오피스텔 같이 이렇게 있는 걸 저희가 직접 분양을 해봐요. 해보면 초반에요. 분양 수수료 뭐 이거 비밀인데 10% 넘게 조사를 다 털어버려요. 무조건. 그리고 임차인 최대한 양호한 임차인 넣어버립니다. 초반에 입점이 안 되면서 상가가 우리가 좋아하는 메인 터넌트라 그래요. 편의점이든 커피숍이든 뭐 빵집이든 이런 그 유입할 수 있는 터넌트가 입점이 안 되면 그냥 죽어요, 상가가. 그러면 그 이후로 계속 헤매요. 이게 참 희한해요. 멀쩡한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죽어가는 곳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은 아마 다음 강의 시간에 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낙찰 후 장소에 따른 최적 임차인 모세. 이게 상가에서는 키예요. 자, 낙찰 받기가 생각보다 수월합니다, 상가는. 왜냐하면 시세 선정이 정확하게 안 돼서 그러거든요. 아파트나 이런 경쟁을 피해갈 수 있는 물건이에요. 반면에 뒤집으면 어때요? 일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중요한 일이. 낙찰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는 낙찰 받고 명도하면 나머지는 그냥 기계적인 거죠. 근데 상가는 어떻습니까? 임차인을 잘 모셔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주택이나 오피스텔과 달리 적정 임차인 선정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이 임차인이 와서 영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치가 변해요. 정해져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상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임차인을 최적 임차인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자,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료가 조금 적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적정 임차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임대료는 높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당장 그 임대가가 높다고 벌써 계약했다가 1년 있다가 나가고 1년 있다가 나가고 그러면은 손실이 더 큽니다. 공실 위험도 크고 그 상가 자체가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다음 시세 상장 까다롭다는 말씀 드렸어요. 자, 중개업소에서 최대치 활용해라. 중개업소. 결국 중개업소 돈 받아야 되고 가급적 내가 아는 지역이면 굉장히 수월하죠, 여러분. 그래서 가까운 데 하라는 거예요. 거기가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일부러 안 가봐도 알잖아요. 지나다니다 보면. 그렇죠? 자,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 가장 작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뭐냐라고 한번 질문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봤더니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거 이때 제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한번 그냥 했거든요. 지금 사실 이런 거는 못해요. 정말 어쩔 수 없는데 잘했어요. 제가 이거 소개하려고. 우리 와이프 이름까지 떠버리는데 지금 이게 뭐냐니까 이 1층은 상가인데 후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상권도 그다지 좋은 데가 아니고 경기도예요. 근데 1층이니까 그냥 들어간 겁니다. 1층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활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층이고,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옆에가 이제 롯데리아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좋은 건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예, 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상권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만 입찰가를 좀 낮게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들어간 건데, 자, 볼게요. 간단해요. 임대료가 월 318만 원. 와이프 가방 사주는 대신 이거 제가 하나 사준 거거든요. 네. 매매 시세 보면은 2,800만 원. 요것도 몰라요. 제가 안 팔았으니까. 제가 산정한 금액입니다. 예. 갖고 있어요. 총 비용이 2,300만 원. 낙찰가에다가 부대 비용 더하니까 싸죠. 실투자금 받더니 350만 원. 대출 90% 끊었어요. 진짜. 궁금하시면 등기부 떼어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보증금도 3%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42% 나와요. 자, 월 18만 원 받고 대출이자 5만 5천 원. 그러니까 수익률이 엄청 높죠. 제가 아까 작으니까 부담된다니까 이거예요. 이게 수익률은 42%는 수출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게 뭐 10몇만 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게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꺼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잘 들어와요. 월세가 한 달도 안 밀리고 잘 들어오는데요. 잘 들어오는지 뭐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하는지. 자, 투자 수익 봤더니 좁게 봐야죠. 어떻게 해요? 작은데 500만 원. 아주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2,800에 팔면 143% 받는데 그냥 놔두려고요. 그냥 용돈 들어오듯이. 근데 자 진짜 실투자금 350만 원짜리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도 맥시멈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350만 들어가는데 보증금 300만 원 받기 전에는 650만 원 들어간 거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많이는 안 나옵니다. 많이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런 물건 했다가 임대가 안 되거나 뭐죠? 명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 이게 비용 수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건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왜 했냐? 자, 지역 중심 상가인데 1층 외에는 공실이 많아요. 그러니까 1층이니까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출 90% 했고요. 이거는 제가 지인 통해서 좀 잘 받았어요. 요거는 조금 스킬입니다. 요게 전국의 은행을 다 주진다고 보면 돼요. 은행이 같은 이름 달린 은행이지만 은행의 상황에 따라서 대출하는 비율이 다 달라요. 은행은 하나의 조직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자 매매가 어렵죠. 이게 뭐 쉽게 매매가 되겠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사업자 등록하고 사무실을 쓰는 분이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수익률이 월세가 저렇게 꾸준히 잘 나오니까 저걸 가지고 아주 소액 투자하시는 분한테 팔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진 거고 팔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뭐 팔 이유가 없죠. 제 입장에서는. 자, 다음 기존 지역사회 사무실로 명도 이용료다. 자, 요렇게 조그만 거 하는데 이거 명도 하느라고 10번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비용이 안 남죠. 근데 저는 이분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그 명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공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월하게 됐습니다. 명도비 없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상가를 봤단 말이에요. 임대 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달이 공실났어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리스크가. 3달 동안 안 나갔을 때 이거 1년 안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를 좀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저는 뭐 이거 뭐 한 2년 반 끌고 가면 원금 다 나오네요. 잊어 먹어버려야죠. 뭐. 정말 작죠? 이거보다 작은 게 있으면 한번. 그래서 이런 게 어디서 뜨냐면 공매에서 좀 잘 떠요. 공매에서. 정말 작은 물건, 짜투리들. 공매에서 잘 뜨니까 공매까지 좀 주의 기울여 보시면 되는데 공매가 약간 불친절해요. 온비드 사이트가 잘 돼 있는데 조금 법원보다 보기가 많이 불편하고요. 한 가지만 짚고 가셔야죠. 공매는 명도할 때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명도해야 돼요. 안 되면 명도 소송해야 되니까. 자,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은 높지만 기대하는 수익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런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들을 계산하셔서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추천 물건 떴어요. 자, 또 실제 상황입니다. 저는 안 들어갈게요, 이거. 네. 10월 5일인가요? 네. 요게 2층이에요. 2층인데 제가 비교적 아닌 지역이에요. 제가 이제 송파, 강동 이쪽에서 좀 계속 거주를 했기 때문에 자, 대박이 나거나 할 물건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일단 그리고 2층이에요. 근데 근린 상가예요. 상권이 죽고 자시고 할 게 없이 아파트 주민 자체의 수요만으로 그럭저럭 영업이 되는 상가. 여기 근린 상가죠. 예전에는 근린 상가가 면적이 과도하게 지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정 규모로 지어진 상가로 제가 보기에 보여지고 요거를 왜 추천하냐면요. 지금 들어와야 될 임차인이 업소가 제가 보기엔 있거든요.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낙찰을 받으면 임차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대단지도 아니고 큰 상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2층입니다. 근데 추천 물건 올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 임차인을 잘 맞추면 대박은 아니지만 아주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위치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주의할 건 뭐냐. 자, 입찰, 미납관리비 반드시 확인해야죠. 아까 똑같습니다. 공용관리 인수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매매 임대가 확인. 요것도 어렵겠죠. 적정 임대가 확인 필수인데 요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적정 임대가 확인하려면 뭐예요? 감정평가사들이고 누구도 쓰는 방법이 사례잖아요. 그렇죠? 사례를 갖고 잡아야 되는데 적정 영업 시설 사례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비교할 때가. 그렇다고 지금 있는 비용 가지고 계산해버리면 업종도 그렇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가에 대해서 좀 조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적정 임차가 산정은 그래요. 임차인이 과연 어떤 업소를 얼마에 확실히 놓을 수 있겠다 하면 아까처럼 수익률로 역산하면 돼요. 15% 역산을 하시든지 본인이 원하는 요구 수익률대로 역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아마 인근 지역 중개업소도 이건 얼마짜리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못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죠. 가격이 불분명하니까 조금 낮게 입찰해도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리스크가 적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들어올 임차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조사를 잘 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내용 더 보고요. 아파트 근린상가 2층으로 임대 가능하다. 근린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옆에 특별한 상가가 없어요. 그거 가보시면 아마 참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증금이 소유물은 명도가 용이할 것으로 추천된다. 명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근데 권리 분석은 제가 아예 말씀도 안 드릴게요. 뭐 다 말소예요. 다 말소입니다. 다 1순위 근저당 아래 전부 다 말소. 계속 그거예요 지금. 자, 임차인 봤더니 뭐 비용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됩니다. 명도 부담 없을 것 같고요. 임대가 산정하고 업종 산정하는 게 킬 거예요. 그거가 산정이 되면 입찰가는 예측은 안 할게요 제가. 이거 100% 낙찰은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근데 가장 큰 단점은 월세가 거의 안 나오죠. 토지는.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자, 보시면 토지 간단하게 보고 이제 넘어갈 건데 자, 반드시 도로 접하거나 도로 확보 가능한 토지인데 이거는 뭐 제 의견이니까 그냥 쓴 거예요. 이게 제가 도로 접하거나 도로 확보 가능한 토지인데 사실 요렇지 않은 토지 해야 큰 돈 벌거든요. 근데 반드시란 말 굳이 든 게 소액이라서 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도로 확보하고 뭐 협의하고 다 하는데 내가 원하는 수익이 작아서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렇습니다. 넘어설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도로 확보 안 된 것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특별한 대안 없이 들어가시는 건 아니에요. 소액이니까. 두 번째, 추후 매각 어려울 수도 있음. 소액으로 활용성 떨어지거나 중개업종이 부대 비용 과다 등 감안. 자, 뒤집으면 매각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매각이 되면 수익은 커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작으면 또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아니면 아예 아까 도로처럼 완전 작아서 남의 목지를 지든가 이렇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소화 토지라도 좋은 물건인 경우 즉시 매매 가능하다. 이런 거는 공격적으로 입찰하세요. 땅 떨어지는 땅들이 있어요. 한 100평이고 도로 접해서 바로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공격적으로 하세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토지를 하더라도 요즘 땅 다 봐요. 요즘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요 정도는 다 공법적인 것도 요 정도는 본단 말이에요. 막 계획관리적이다. 너무 쉽다고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경쟁이 좀 셉니다. 이런 거는 조금 공격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본인 투자 성향에 맞는 물건 찾으세요. 금액, 대출, 임대수익과 맞아. 토지 대출도 잘 돼요. 한 80% 됩니다. 특별한 문제 없으면. 다음에 임대수익이 있을 수도 없지만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대체로 토지는 임대수익이 없죠. 그거 감안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금액도 이게 계속 생이자 물면 셀러리맨들은 좀 시달려요. 그러니까 요거 적정 금액대 선정해서 가시면 될 거고 그래서 싸면은 아무래도 부담이 적겠죠. 요 물건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요거는 제가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게 강이에요. 이게 강이에요. 이게 강이에요. 이 조망이 가보시기 뭐 하시면 그 다음 지도로 이렇게 한번 보죠. 요거 다음 지도에서 캡처된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생긴 땅이 별로 없어요.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그래서 그것도 좀 잘 찾으셔야 되는데 자 이런 건 뭐냐 죄송합니다. 이 땅이 얼마짜리냐라고 물으신다면 가격이 없어요. 이런 땅 좋아하는 사람은 평당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또 사는 거예요. 땅이란 게 이래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땅 좋아하는 사람 임자 만나면 이건 수익이 몇 배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이런 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딱 그 얘기죠. 이거를 과연 얼마짜리로 볼 것이냐라고 보는데 자, 그 이유가 희소성을 가진 토지 이렇게 생긴 땅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 강변이고요. 요 보시면 도로 좋죠. 제대로 접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망,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계획관리 만만한 거.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외워가지고 계세요. 이게 공법 공부할 때 계획관리 지역이 다 좋다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시골이나 이런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이 도시지역 아닌 지역에서는 계획관리 지역이 제일 좋다고 배웠는데 맞아요. 그 말 자체는 하자가 없어요. 근데 계획관리 지역이 아닌 보존관리나 생산관리 지역도 사실은 집을 짓는 용도면 별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용적률 건폐율이 남아요. 100평 넘어가면.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돈을 더 지불하고 사도 돼. 여긴 좋은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니까 아무래도 개발 가능성이 높은 데가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청록도 분류할 때 그렇게 분류한 거니까. 근데 전원주택이나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신다면 뭐 계획관리 지역이나 이런 거에 뭐 그렇게 굳이 집착하실 필요 없습니다. 생산이나 보존관리나 마찬가지. 오히려 경관이 수려한데 이런 데가 더 기회예요. 그렇죠? 별로 용적률 건폐는 안 부족해요. 걱정 없습니다. 홍천인 경우 먼 양평보다 시간적으로 가까워. 이게 뭐냐니까 이 수도권에 계신 분들, 서울 계신 분들은 시간에 굉장히 밀접해요. 우리 골프장 사업 분석할 때요. 참 무식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기업에서. 뭐냐면 평균 이동 시간이 1시간이 넘어버리면 연수원 같은 거 계획할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왜 1시간인지는 몰라요. 그냥 정한 거예요. 1시간 넘으면 그냥 다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5분은 안 되는 거예요. 5분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왜 20살 넘은 성인이라고 하듯이 그냥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1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 왜 그러냐니까 1시간 이상 운전하면 피곤한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가까운 그 중에 가까운 게. 자, 홍천이요. 여기 가보면 이런데 한 40분인가 저희 집에서는. 그러면 먼 양평이 어디냐? 저기 뭐 지평이나 용문 뒤쪽으로 넘어가는 뭐 그쪽 청운이나 이런 쪽 양평보다 홍천 여야가 시간이 가까워요. 길이 좋아서. 그러면 고속도로 비용은 뭐냐? 아유, 바람 쐬러 가는데 그거 뭐 비용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으로 절약되고 그 다음에
굳이 더 말씀드리면 메인 고속도로나 간선도로에서 많이 안 들어가는 땅들이 확실히 수월해요. 매매하기에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땅, 이 땅은 그런 것들이 다 맞은 거죠. 평당 40만 원 사이 낙찰 받았는데 이게 도로가 물고 있어요, 땅을. 위에 지도 보시면 좀 보시겠지만. 그래서 이 도로 부분은 잘 못 쓴다고 보고 위에 윗부분 조금 짜투리 땅 주차장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감안해도 평당 한 40 정도의 낙찰 받은 거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도로가 이런 식으로 도로가 접힌 데는 다 호가가 50만 원씩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값에 대해서 정말 오버투로 말씀드리면 양평이나 홍천이나 이런 좋은 지역 있죠. 괜찮은 지역, 전원주택 질 수 있는 땅. 이건 어바우트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괜찮은 땅은 호가가 50만 원은 가요. 그다음에 좋은 땅들은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런 건 없어요. 100만 원 조금 넘는 땅들은 모든 걸 다 갖추고 토목공사까지 된 땅들 이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얼마냐라고 보면 도로가 접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50에서 100 사이다. 그냥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경매로 살 때는 어떻게 사야 되냐? 한 50만 원짜리 땅이면 한 30만 원대 이 정도 사면 잡혀요. 괜찮죠? 다음에 토지 좋은 게 하나 있잖아요. 낙찰 받으면 명도가 별로 없죠. 토지에 컨테이너나 깔려 있는 경우들인데 깨끗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낙찰 받는 순간 잔금만 내면 되죠.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바우트로 말씀드린 거예요. 땅값에 대해서 하도 궁금해 하셔가지고. 다음 최소 규모 주택 건축하면 2억 5천만 원에서 매매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왜냐면 저렇게 생긴 땅이 없으니까. 별로 없으니까. 그다음에 소액의 우량 토지로 매매 차익이 가능하다라고 본 겁니다. 자, 우량 물가의 경우는 어때요? 토지라도 공격적으로 입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혼자 들어오셨죠? 혼자. 자, 그러면 제가 토지 투척 물건을 사실 하나 했다가 지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근방으로 찾으시는지 여러분 보셨죠? 그리고 아마 서울 사시는 분들이면 요 제일 만만한 지역이죠. 지금 물건이 소액이 도로 접한 땅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그것까지 찾아드리면 좀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찾으시고 질문 들어온 거 하나 저거 할게요. 그 사이트를 그냥 이거는 다 아시는 건데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사이트를 뭘 사용해야 되냐는데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일단 활용하셔야죠. 첫 번째는. 다음에 두 번째는 온나라 사이트 활용하시면 돼요. 온나라 사이트 활용법까지 말씀 못 드리는데 온나라에 있는 거 다 눌러보세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토지이용 계획이라든가 기본 공부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비용을 정말 지불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사건 번호만 알아내서 네이버에다 때리세요. 그럼 누가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몇 달 안에 낙찰을 반드시 받고 실행을 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유로 사이트를 가입하세요. 유로 사이트를 가입하면 시간이 많이 절약돼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낙찰을 받을 생각이 있는 분들, 계속 검색을 하실 분들, 사이트가 우리나라 지금 보니까 한 2개 사이트가 지금 크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 선별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뭐 조금 더 싸게 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이메일 있으니까 이메일 넣으시면 뭐 한두 달 더 주고 그런 권한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메일만 넣으세요. 저한테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넣으시면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사이트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페, 부산호 같은 카페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입해서 정보를 좀 나누시면 수월할 거예요. 혼자 하시는 분들. 이게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질문 한번 현장 질문 받아볼게요. 제가 좀 많이 급하게 많은 내용을 했는데 편하게 질문하세요. 네. 지금 강의하시는 선생님, 강의하시는 선생님에 네. 대해서 네. 앞으로 좀 이렇게 많이 좀 협조를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어디를 찾아가면 되는지. 아유, 영광인데요. 제가 조금 이거 조금 까칠한 게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요. 진짜 하실 분들은 연락 주세요. 공부하실 분들은 강의를 들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하실 분들은 이메일로 조금만 구체적으로 적으셔갖고 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 저랑 저기 찾아오세요.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찾아오시면 무료로 해드릴게요. 어디로 가면 돼요? 랜드 프로그램. 랜드 프로로 통해서 전화 주시면은 예,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네. 또 다른 거 하나 더 받을까요? 시간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좀 전에 그 토지 네. 집을 짓기 위해서 그거를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이나 임야 이런 것 같은 형질 변경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아, 형제배만 뒤에 고상철 교수님 공법 전문가 계신데, 자, 제가 정말 러프하게 한번 표현을 해버릴게요. 일단 토지이용 계획상에 예,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없고, 그 다음에 도로가 접해 있으면 일단 된다고 보시고 가시는 거예요. 일단 된다고 보는 가운데고, 개발 행위와 형질 변경 이런 것들은요 뭐냐면 요걸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땅을 그냥 형질 변경을 한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고 막 지금 뭐 주택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예, 내가 이제 뭐 단독주택, 전원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형질 변경은 맨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마지막에 용도가 바뀌는 겁니다. 예,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이게 건축 허가를 받으면 이제 형질 변경도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이라면, 특별히 건축 허가가 어렵지 않은 땅이라면 형질 변경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없나요? 제가 너무 내용을 많이 했죠. 제가 항상 이렇게 실수를 저지릅니다. 조금 즐겁게 하고 싶은데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용이 좀 많지만 예, 집에 가서 제가 한 얘기들 이렇게 해서 좀 자료 좀 보시고, 다음에 중요한 팁 들었어요. 토지 지금 물건 떠 있습니다. 예, 그거 찾아서 입찰 하셔야 돼요. 저하고 만나셔야 돼요. 그건 제가 들어갈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높게 안 쓸 거니까 저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시고,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좀 많은 내용 준비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